제 장려식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30억 나누기 계산은 잘 되셨나요? 향 냄새가 눅눅하게 내려앉은 장례식장. 검은 리본들 사이로 유진의 영정사진이 정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시어머니는 조문객도 없는 새벽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돈 계산부터 시작했죠. 남편은 상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내 목숨값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손잡이가 돌아가며 빈소 공기가 뚝 끊겼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린 순간 까만 정장을 입고 머리칼을 넘기며 유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 얼굴이 한순간에 새하얗게 질리고 숨이 목에 걸린 소리가 들렸죠. 유진은 영정사진을 손끝으로 툭 치며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한 번 문이 열리며 낯선 발걸음이 빈소 바닥을 무겁게 찍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빌라의 거실, 갓 끓인 찌개 냄새가 공간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보글거리는 뚝배기를 식탁 중앙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최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야, 저녁 다 됐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좀 잘 된 것 같아요. 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네. 우리 유진이 요리 실력이 날마다 느는 것 같아. 앞치마를 두른 아내의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듯 이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기댄 유진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억짜리 그림이 걸린 갤러리 같은 저택의 식당이 아닌 두 사람이 겨우 마주 앉을 수 있는 이 작은 식탁에서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에이, 뭐려. 아직 한참 서툴러요. 그래도 당신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자꾸 하고 싶어지네요. 정말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 내가 장담해. 강민이 호들갑을 떨며 엄지를 치켜 세우자 유진은 아이처럼 배시시 웃었습니다. 재벌가의 막내딸 최유진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화려한 수식어들을 모두 버리고 평범한 회사원 이강민의 아내가 되기로 한 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이것,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한 저녁을 나누는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고요. 힘들긴. 당신 얼굴 볼 생각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 달콤한 말이 오가는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잠시 미간을 좁혔습니다. 어머니네. 잠깐만. 그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남은 밥을 오물거리며 그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는 방금 저녁 먹었습니다. 아, 네. 유진이가 해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서 밥 2그릇이나 먹었지 말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요? 아, 알겠습니다. 유진이한테도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소 멋쩍은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강민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곤란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정말요? 잘됐다. 어머님 뵙고 싶었는데. 괜찮겠어? 당신 피곤할 텐데. 전혀요. 가족들 만나는 게 왜 피곤해요. 아버님, 어머님 다 잘 계시죠? 유진이 진심으로 반갑다는 듯
말하자 강민은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인자한 미소 뒤에 숨어있던 시어머니의 집요한 눈빛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 저녁 유진과 강민은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 세트를 들고 시댁 현관에 섰습니다. 문을 연 시어머니 박 여사는 유진을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반겼습니다. 어머, 새아가 왔구나. 아이고, 이런 걸 뭘 또 사왔어.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두 분 생각나서 작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얼른 들어와. 너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갈비찜을 잔뜩 해놨단다. 박 여사는 유진의 팔을 잡아 끌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시아버지 이만철이 돋보기 안경을 너머로 힐끗 시선을 던졌습니다. 왔느냐?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곧이어 방에서 나온 강민의 여동생 강희가 하품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새언니 왔네? 아가씨, 잘 지냈어요? 난 뭐 그냥 그렇지. 회사가 맨날 똑같지 뭐. 어색한 인사가 오가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상 위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새아가 얼굴이 이게 뭐니? 더 야윈 것 같네. 우리 강민이가 속 썩이는 건 아니고. 유진은 아침부터 밀려오는 속 메스꺼움을 애써 삼켰습니다. 요즘 들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생리도 벌써 한 달 넘게 늦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혼자 병원에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강민 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유진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박 여사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의 얼굴과 옷차림, 손에 낀 작은 결혼 반지까지 훑었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그 눈빛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손을 오므렸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집에서 살림하려니 고생이 많지? 넌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어머, 정말 다행이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만 하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또 고생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부모님이라는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거짓말,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가짜 이야기였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때 뼈를 발라내던 강희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근데 부모님이 하셨다는 회사는 이름이 뭐였어요? 혹시 제가 아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강희야. 강민이 동생을 나무라며 눈치를 줬지만 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식탁 위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여서 아가씨는 모를 거예요. 저도 어릴 때라 잘 기억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유산 같은 건 하나도 안 남기셨고요? 진짜 아쉽다. 악의 없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식사만 하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없는 집에서 시작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다. 마치 유진을 위로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저희 둘이 열심히 살면 되죠. 강민이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한데. 세아가도 야무져 보이고 둘이 힘 합치면 금방 자리 잡을 거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말인데 세아가 친척 중에 연락되는 분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거니?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고아인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도움을 청할 만한 배경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실망감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처로 보고 있음이 명백했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또다시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에 유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랫배를 감싸 안았어요. 설마 아기가 생긴 걸까? 가슴 한편에서는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도 누구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기분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값비싼 드레스 대신 저렴한 원피스를,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남편이 선물해준 작은 진주 목걸이를 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할 시선들이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강민은 계속해서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우리 가족들이 좀 무례했지. 특히 강희 그 녀석은 내가 나중에 단단히 혼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저를 궁금해하셔서 그러시는 거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불편했을 텐데. 다음부터는 내가 그런 말 못하게 확실히 막을게.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강민이라는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 더 씌우는 차가운 계산은 그녀가 쓴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자꾸만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배경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 이 가면을 절대 벗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벌써 몇 시간째 잠들지 못한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 전 달콤한 미래를 속삭이던 강민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 했지만 현실은 잿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고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강민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누구 하나 유진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국이 이게 뭐니? 맹물에 소금만 탄 것 같구나.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언제쯤이면 내 입맛에 맞는 국 한번 끓여올래?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강민은 아내의 곤란한 표정을 못 본 척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하지. 아침부터. 시아버지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한마디 거들었지만 그것은 유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침 식탁의 소란이 귀찮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시집 왔으면 이 집안 법도에 맞춰야죠. 배운 게 없으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않겠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시라니까요. 밥맛 떨어지네요. 강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유진의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해 주기는커녕 그저 이 상황이 귀찮다는 짜증 섞인 투였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아들 아침 식사하시는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박 여사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만 유진을 향한 경멸 어린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강민은 출근 준비를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리 와서 앉아보렴. 설거지를 하려던 유진을 박 여사가 불러 세웠습니다. 유진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 소파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으니 잘 듣거라. 박 여사는 마치 명령을 하다라는 장군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들어온 배추 100포기, 오늘 안에 다 절여놔야 한다. 김장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미리 해둬야 속이 편해. 네, 배추 100포기를요, 저 혼자서요? 유진은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하루 만에 해낼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하니? 이 집에 너 말고 노는 사람이 또 있어? 그리고 창고에 있는 묵은 짐들도 싹 다 버리고 정리 좀 해.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발 디딜 틈도 없더라. 네, 어머님. 대답만 하지 말고. 아, 그리고 오후에는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으니 다과상도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 과일도 제일 좋은 걸로 깎아놓고 한과도 만들어 놓으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시에 유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혼 전 강민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또한 친딸처럼 아껴주겠다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어머님, 그런데 오늘 강민 씨가 같이 병원에 가주기로 약속해서요. 유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강민도 마지못해 그러자고 한 터였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남편 핑계를 대면서 일을 미루려는 게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꾀병도 가지가지구나.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려? 여기가 내가 편하게 놀고 먹는 곳인 줄 아니?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고아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우리가 거둬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호강을 누리겠어? 고아 주제에. 그 한마디가 유진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시켜줬더니
이제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는구나. 은혜도 모르는 것. 죄송합니다. 유진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마침 넥타이를 매며 방에서 나온 강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강민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또 왜 그래요? 두 분 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좀 잘 들어.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강민은 유진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박 여사의 폭언보다 더 날카롭게 유진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손길, 사랑을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유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박 여사는 혀를 차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집안에 홀로 고립된 채 그녀는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산더미 같은 일들을 해치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소금물에 젖은 배추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허리를 펼 때마다 억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 속에서 유진의 정신은 점점 더 아득해졌습니다. 결혼 전 강민과 함께 꾸었던 미래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직도 그러고 있니? 해가 지겠다. 해가 지겠어. 어느새 나타난 박 여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흐르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서두르겠습니다. 서두르는 게 고작 그 모양이야? 됐고, 강민이 서재나 좀 치워놔라. 먼지가 쌓여서 책을 볼 수가 없다더구나. 네, 알겠습니다. 유진은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롯이 강민만의 성역과도 같았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묵은 책 냄새와 희미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책장에 꽂힌 책들을 가지런히 배열하던 중 유진의 눈에 잠겨있는 맨 아래 서랍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따라 그 서랍이 꼭 자신의 처지처럼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채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는 외로운 공간. 이건 왜 잠가놨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상 위 연필꽂이에 꽂혀있던 작은 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맞춰보았습니다. 몇 번의 헛도는 소리 끝에 찰칵 하고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 쓰지 않는 필기구,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휴대폰 하나. 강민이 결혼 전에 쓰던 모델이었습니다. 순간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 그가 변해버린 이유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서랍 안에는 낡은 충전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벽에 충전기를 꽂고 휴대폰을 연결하자 잠시 후 희미한 진동과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래된 배경화면 위로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이라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보험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민의 생년월일,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짜, 온갖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지만 휴대폰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지막 순간 문득 그의 어머니 박 여사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담아 네 자리 숫자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채워진 문자 메시지 하나가 유진의 눈에 박혔습니다. 강민 고객님, 아내분 최유진님 명의 30억 사망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드림라이프 생명. 뭐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0억? 사망보험. 자신의 이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스팸 문자일 것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발신 번호와 함께 찍힌 계약 완료 날짜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고아인 자신에게 유난히 친절했던 시부모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강민의 달콤한 약속,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돌변한 그들의 태도와 끝없는 학대, 고아 주제라는 폭언과 함께 자신을 옥죄어 오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유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손끝에 남은 휴대폰의 차가운 감촉이 이것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서재에서 뭐 하는 거야? 아직 정리 안 끝났어? 언제 온 것인지 문틈으로 강민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거의 다 끝났어요. 서랍 안에 오래된 물건이 많아서. 대충 해.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 강민은 무심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애써 감추며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 씨, 왜? 혹시 우리 이름으로 된 보험 같은 거 있어요? 용기를 내어 던진 질문에 강민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유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보험은 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미리 생각해둔 변명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친구랑 통화했는데 남편이랑 같이 보험 하나 들었다고 하길래요.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뭐라도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강민은 차갑게 말을 자르며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초리를 유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그리 심각하게 하고 있니? 마침 거실로 나오던 박 여사가 서재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얘 좀 봐요. 다짜고짜 보험 얘기를 꺼내잖아요. 살림은 안 하고 벌써부터 딴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까요. 강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벌써부터 딴 주머니 찰 생각부터 하는 게냐? 고아라고 우리가 걷어줬더니 이제는 우리 재산까지 넘보는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윙윙거리며 울렸습니다.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와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의 얼굴 위로 탐욕스러운 괴물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유진은 등 뒤에 숨긴 휴대폰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차가운 지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심장이 조여왔다면 좋아요로 같이 버텨주시고 이 순간 우리 구독자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저녁 유진은 쟁반을 든 채 서재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드릴 차를 들고 온 참이었어요.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날카롭고 은밀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유진은 저도 모르게 문에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다 해결된 게냐? 낮고 권위적인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투자건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회사 합병만 성공하면 모든 게 저희 뜻대로 될 겁니다. 익숙하고 다정한 그러나 지금은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지는 남편 강민의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호호, 역시 내 아들이야. 일 처리는 아주 확실하다니까.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유진은 그저 사업 이야기려니 생각하며 조용히 물러나려 했어요. 하지만 뒤이은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유진이 말이다.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진이가 왜요,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고아년을 끼고 살 셈이야? 내 앞길을 막는 짐일 뿐이다. 근본도 없는 애를 우리 집에 들인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고아라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자신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강민이 불편한 듯 말을 잘랐습니다. 유진은 아주 잠시 남편이 자신을 감싸준다고 생각해 안도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희망은 곧이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묵직하게 내뱉는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서재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리라니 대체 무엇을 정리한다는 말일까요?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방법으로요.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법이라도 있느냐? 이번 주말 요트 여행이 딱이야. 파도 좀 거칠면 실족사로 꾸미기 쉽잖아. 지척에서 들려온 남편 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심장에 박혔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쟁반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찻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슬아슬하게 울렸지만 서재 안의 악마들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호호, 역시 내 아들이야. 머리는 비상하다니까. 시어머니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보험금까지 두둑하게 챙기면 금상첨화겠구나. 유진이 앞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이 30억이었지? 시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지옥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유진은 간신히 뒷걸음질쳐 문에서 멀어졌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복도 바닥의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편의 입술,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의 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리던 손이 어느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눈동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유진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유진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실족사?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독한 공포 끝에서 피어난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였어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누구에게 일어날지만 빼고. 복수라는 두 글자가 그녀의 심장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유진은 없었습니다. 악마들의 소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쟁반을 든 채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들이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 했어요. 문을 잠그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뒤늦게 온몸을 휘감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주말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애써 외면하고 먼저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사람. 그녀의 아버지 최동규 회장이었어요. 강민과의 결혼을 그토록 반대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에는 저놈이 보석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그저 잘 닦인 돌멩이일 뿐이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강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걸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던 지난날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자존심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그러나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저 최유진인데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비서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만 급한 일이에요. 제발요. 제발 바꿔주세요. 애원이 담긴 목소리에 비서도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하고 냉랭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몇 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아빠, 저 유진이에요. 알고 있다. 용건만 간단히 해라.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유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의 수학이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침묵을 깨고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집이에요. 시댁? 무슨 일인지 전부 말해라. 누가 어떻게 했는지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흐느끼며 서재 문틈으로 엿들었던 대화 내용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을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이번 주말에 요트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 들었다. 마침내 입을 연 아버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라, 유진아. 그 한마디에 유진은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아빠가 전부 치워주마.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의 손길 같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다. 하지만 아빠, 그놈들이 눈치채게 해선 안 된다. 주말 요트 여행 약속대로 가는 거야. 유진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해. 아무 걱정 말고 가기만 해.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테니. 그 전에 모든 걸 끝낼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목소리를 믿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끊는다. 이제부터 내 전화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안도감이자 거대한 반격을 예고하는 뜨거운 다짐이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분노와 결의에 찬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주말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지만 유진의 마음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 지난번 저녁 식사 이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외출이었죠. 운전대를 잡은 강민의 옆모습은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과장된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어요. 새아가 주말인데 푹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불러내서 미안하네. 백미러를 통해 유진과 눈을 맞춘 박선자가 살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 같이 바람 쐬러 가는 거 좋은데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 우리 유진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강민이가 특별히 준비했다지. 강민이 대답 대신 씩 웃어 보였어요. 그의 미소에 유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불길한 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죠. 차는 낯선 해안 도로를 달려 호화로운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마리나에 멈춰 섰어요. 우와, 오빠, 이걸 다 준비한 거야? 대박이다. 차에서 내린 강희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처음 와본다는 듯한 그녀의 연기가 유진의 신경을 거슬렀어요. 이게 다 뭐야, 강민 씨? 유진이 내가 받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마음에 들어? 그가 가리킨 곳에는 매끈한 흰색 선체를 자랑하는 제법 큰 요트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서 따져 묻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죠. 정말 멋지다. 하지만 이거 빌리려면 꽤 비쌀 텐데. 걱정 마라. 아는 분이 잠깐 쓰라고 빌려주셨다. 덕분에 우리 며느리 호강시켜주네.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시아버지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매끄럽게 준비되어 있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익숙한 걸음으로 유진을 이끌고 요트에 올랐습니다. 세아가 멀미하면 안 되니까 이리 와서 앉아. 내가 시원한 주스 따라줄게. 박선자가 유난히 친절한 몸짓으로 유진을 선실 안소파로 이끌었어요. 잠시 후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요트가 서서히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망망대해로 나아갈수록 육지의 풍경은 빠르게 멀어졌고 사방은 온통 푸른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지하 3층 비상 상황실. 회장님, 표적이 마리나를 출항했습니다. GPS 신호 정상 수신 중입니다.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선 작전 총책임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붉은 점 하나가 해안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최동규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 점을 응시했습니다. 딸이 타고 있는 죽음의 배였지요. 1팀 상황 보고. 헬기 대기 완료. 언제든 출동 가능합니다. 무전기에서 간결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장이 열리는 옥상 헬리패드에는 이미 프로펠러를 돌리며 대기 중인 해양경비용 헬기 2대가 서 있었어요. 조종사들은 헬멧을 착용한 채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수 구조팀 준비 상황은? 전원 잠수복 착용 완료. 산소통 점검 이상무. 5분 내 투입 가능합니다. 검은 잠수복을 입은 6명의 특수요원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으로 최 회장이 거액을 들여 비밀리에 고용한 최정예 인력이었지요. 각자의 허리춤에는 수중 통신기와 구조 장비가 빈틈없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의료팀 대기조. 응급처치 장비 탑재 완료. 저체온증 치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헬기 내부에는 이미 산소호흡기와 제세동기, 보온 담요 등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간호사 2명이 긴장된 얼굴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벽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것이 마치 딸의 남은 생명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추적팀, 현재 표적의 속도와 방향은? 북동쪽으로 시속 15노트로 이동 중입니다. 예상 도착 지점은 외해 무인도 인근 해역. 약 40분 후 도착 예상됩니다. 저놈들이 계획한 지점이로군. 파도 상황은? 현재 해상 풍속 초속 8m, 파고 1.5m, 구조작전에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좋아. 전팀 30분 후 출동 준비. 표적이 정선하는 즉시 작전 개시한다. 알겠습니다. 상황실 안에 모든 요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모니터 속 붉은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버텨라, 유진아. 아빠가 반드시 데리러 간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모니터 옆 작은 액자에는 어린 유진이 아버지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 사진을 한번 쓸어보고는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신팀, 해경 본청과 연결 유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식 구조 요청 준비해도. 네, 회장님.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너머
그의 딸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절대 실수는 없다. 단 1초라도 늦으면 내 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명심해라.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긴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니터 속 붉은 점은 계속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지요. 같은 시각. 언니, 바다 좋아해? 오늘 진짜 재밌을 거야.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걸. 강희가 주스 잔을 흔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특별한 경험이라는 단어가 유진의 귓가에 섬뜩하게 박혔죠. 네, 좋아해요. 이렇게 넓은 바다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위선적인 미소를 입가에 걸친 채 서로 눈빛을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들의 침묵이 소음보다 더 크게 유진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유진아, 갑판으로 나가볼까? 바람이 아주 시원해. 어느새 다가온 강민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유진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갑판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거세게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어머, 새아가. 그러다 감기 들겠다. 넌 몸도 약해 보이는데. 선실 입구에 서 있던 박선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관객과 같은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강민이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품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감옥처럼 느껴졌죠. 그는 유진을 이끌고 천천히 뱃머리를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는 유진의 등 뒤로 강민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넓은 바다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유진이 홀린 듯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마지막 순수한 감탄이었습니다. 응, 정말 예쁘지? 순간 그의 목소리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늘 다정하게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쇠를 긁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었죠. 유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려던 찰나 강민이 그녀의 귓가에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댔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죠. 불타는 탐욕과 섬뜩한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바다 정말 예쁘지?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마지막으로 실컷 봐도. 그의 속삭임은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다정한 남편에 가면 뒤에 숨어있던 괴물의 진짜 얼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행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음을,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마치 그녀의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진의 귓가를 스치며 이명처럼 울렸습니다. 방금 전 사랑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속삭임이 현실인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은 그의 팔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민 씨?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애써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그곳에는 그녀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냉혹한 눈빛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그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우리 강민이 앞길을 턱 막고 있잖니.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한테 발목 잡혀서야 쓰겠니? 박 여사의 말은 독이 묻은 화살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실 입구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있던 강희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설마 진짜 우리 오빠가 언니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던 건 아니죠? 아이고, 순진하기도 하셔라. 가진 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여자만큼 처리하기 쉬운 상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처리라니요? 지금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몰래카메라 같은 거죠? 그렇죠, 강민 씨? 유진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강민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단 한 조각이라도 예전의 애정이 남아있기를 필사적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유진아. 근데 이거 다 내 탓이야. 왜 하필 넌 아무것도 없는 고아였을까? 내가 고아라서요?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뒤에 든든한 집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이랬을까? 내 앞으로 든 보험금이 꽤 짭짤하더라고.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험금. 그 단어가 유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나눈 모든 대화, 다정한 미소, 따뜻했던 포옹.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의 일부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요트 위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어서 마무리하지.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민이 유진의 허리를 감았던 팔을 풀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에 유진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 씨,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랑? 유진아, 그건 내 착각이었어.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갑자기 요트가 거친 파도에 크게 요동쳤습니다. 유진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강민이 그녀의 등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유진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속수무책으로 추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덮쳐온 검푸른 물결이 그녀의 시야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며 숨을 먹게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으로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간신히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멀어져가는 요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판 위에 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는 대신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아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민,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편은 마치 성가신 벌레를 쫓아낸 듯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웃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 잔상처럼 유진의 망막에 새겨졌습니다. 이 순간 우리 구독자님이라면 포기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으로 이어가 주세요.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금물이 눈과 코로 밀려 들어왔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서서히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만든 평범한 행복이라는 가면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끈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옭아매는 듯 했습니다. 유진의 몸은 맥없이 심연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어요. 수면에서 아른거리던 요트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귓가에는 오직 깊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뱃속의 마지막 공기가 작은 거품이 되어 입술을 떠나자 지독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믿었지만 죽음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비상상황실 회장님 표적이 정선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에 인체 반응이 수중으로 추락했습니다. 작전 총책임자의 외침에 상황실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최동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어요. 모니터 속에서 붉은 점 하나가 요트에서 떨어져 나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전 개시, 전팀 즉시 출동.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냉철함을 잃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헬기 2번 26 로저 쿵. 상황실 천장 위 헬리패드에서 굉음과 함께 두 대의 헬기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풍이 주변의 모든 것을 휘몰아쳤어요. 조종사의 손이 조종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표적 케어까지 ETA 8분. 잠수팀 투하 준비. 헬기 내부에서 검은 잠수복을 입은 특수 요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리더인 박 팀장이 팀원들을 향해 손신호를 보냈어요. 수심 15m 예상, 저체온 증시간 5분. 그 전에 반드시 끌어올린다. 헬기는 바다 위를 질주하듯 날아갔습니다. 아래로는 끝없는 짙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서 한 여인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들었고 폐가 터질 듯 아팠어요. 눈을 감으면 모든 게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뱃속의 작은 생명이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환각이 느껴졌어요. 아기, 우리 아기. 엄마가 되지 못한 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고 팔다리를 움직여 봤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겟 위치 3시 방향 12m. 수중 통신기로 외치는 소리가 물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렬한 수중 랜턴 불빛이 유진을 향해 쏘아졌어요. 두 명의 잠수부가 물살을 가르며 미친 듯이 헤엄쳐 왔습니다. 확보했다. 박 팀장이 유진의 몸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다른 요원이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그녀의 얼굴에 밀착시켰어요. 호흡 없음. 즉시 상승. 로저. 상승 개시. 두 사람은 유진을 사이에 끼우고 수면을 향해 힘차게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수면의 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10m, 8m, 5m. 수면 돌파. 콱. 세 사람이 동시에 수면 위로 터져 나왔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의료팀. 환자 상태. 호흡 정지. 박 팀장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이미 헬기가 낮게 선회하며 구조용 바구니를 내리고 있었어요. 쿵쿵쿵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요란했습니다. 환자 고정, 끌어올려. 유진의 몸이 구조용 바구니에 재빨리 실렸습니다.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녀의 몸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에 남은 잠수부들이 손을 모아 기도하듯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자 탑승 완료. 즉시 심폐소생술. 간호사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유진의 입에서 물을 빼내고 다른 한 명은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제세동기가 켜지며 B-하는 기계음이 울렸어요. 맥박 미약, 체온 34도, 저체온 증, 보온 담요, 산소 농도 최대. 간호사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진의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은색 보온 담요가 몸을 감쌌어요. 회장님께 보고 환자 구조 완료, 현재 응급처치 중. 조종사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구조 완료, 환자 생존 확인. 보고를 들은 순간 최동규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을 잃을 뻔한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회장님 따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어요. 의료진 대기조 준비시켜. 헬기 착륙 즉시 VIP 병동 직행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모니터 속 요트를 노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하얀 요트가 보였어요. 저 쓰레기들 동선 전부 기록하고 있지? 네, 회장님. 요트 출항부터 현재까지 모든 영상과 음성, GPS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아. 증거 하나 빠짐없이 확보해라. 저놈들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 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타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으윽. 유진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낯선 천장과 산소 마스크가 보였어요. 정신 드시나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 안전합니다. 구조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조되었다. 살았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움켜쥐었어요. 제 아기는요? 걱정 마세요. 태아 심음 정상입니다. 어머니도 아기도 모두 무사하세요. 그 말에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 둘 다 살아남았어요. 괜찮으십니까? 건장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젖은 옷 위로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네, 괜찮아요. 유진은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따뜻한 차입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마시십시오. 다른 대원이 건넨 따뜻한 찻잔을 받아들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연결해달라고 하십니다. 한 남자가 위성 전화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아빠, 몸은 괜찮으냐, 유진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빠 덕분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진이 묻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쯤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있겠지. 비통한 표정으로 내 시신이라도 찾아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말이다. 역겨운 인간들. 그 연극도 오늘 밤이 마지막 일게다. 내일 아침이면 언론은 태산그룹 최 회장 장녀, 요트 여행 중 실종이라는 기사로 도배될 거다. 아빠, 계획대로 되는 거 맞죠? 정말 그들을 전부. 물론이다. 넌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는 순간 지옥이 시작될 거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헬기의 굉음을 뚫고 유진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복수를 향한 불길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어요. 이제 푹 쉬거라. 도착하면 다시 연락하마. 네, 아빠.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유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해안가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삶의 신호탄처럼 느껴졌어요. 담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강민.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의 이름이자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첫 번째 목표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구원받은 그녀는 이제 그들을 심판할 가장 잔혹한 구원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머리를 띵하게 울리는 짙은 향냄새가 빈소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지요. 조문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횡한 공간, 그 중앙에는 유진의 영정 사진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동네 사진관 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던 그날의 미소는 마치 이 모든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상황을 꿰뚫어보고 비웃는 듯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사진 앞에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놓아둔 국화 몇 송이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두른 남편 이강민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깊은 슬픔에 잠긴 척 연기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그의 굳게 닫힌 입술과 뻣뻣한 어깨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안도감으로 긴장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요함을 먼저 깬 것은 시어머니 박선자였어요. 그녀는 마른 장작 같은 손으로 아들의 팔을 슬며시 붙잡으며 주위를 휙휙 살피고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래. 그래서 그 보험금이라는 건 대체 얼마나 되는 게냐? 서류는 다 준비된 거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녀의 눈빛이 오롯이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강민은 마치 중대한 비밀을 공유하듯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았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는 오직 자신들의 숨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텅 빈 공간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지요. 정확히 30억입니다, 어머니. 변호사 말로는 서류 절차도 이미 다 끝났고 일주일 안에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요. 30억? 그 마법 같은 세 글자에 박선자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희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주름진 입가를 손으로 가렸지만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천박한 웃음소리까지는 막지 못했어요. 세상에, 세상에, 30억이라니. 오, 하나님 맙소사. 그 천애고한 년이 죽어서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구나. 내가 전현을 처음부터 알아봤어. 복덩이가 아니라 돈덩이였어. 아주 거대한 돈덩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직 장례도 안 끝났습니다. 강민의 형 강준이 눈치를 주며 아내 지혜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핀잔을 주는 그의 얼굴 역시 안도감과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헛기침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한 시아버지 이만철이 두꺼운 손으로 강민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두드렸어요. 내 아들 장하다 장해. 역시 넌 애비를 닮아서 머리가 비상해. 이 모든 일을 이렇게나 깔끔하게 처리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부도나기 직전인 이놈의 회사 때문에 애비는 밤잠을 설쳤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모든 게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실족사로 종결지어서 의심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일을 파헤칠 수 없습니다. 강민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가족들은 더 이상 슬픔을 연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며느리의 영정 사진을 바로 앞에 두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잔칫날이라도 된 것처럼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그럼 당장 그 지긋지긋한 회사 빚부터 갚는 거다. 이자 내는 날만 되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살 수가 없었어. 이제 그놈들 면상에 돈다발을 던져줄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 박선자가 거의 울부짖듯 외치며 손뼉을 쳤어요. 그 말이 도화선이 된 듯 각자의 머릿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욕망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일단 이 답답한 낡은 아파트부터 뜨셔야죠. 제가 알아봤는데 강남의 번듯한 주상복합 하나는 충분히 장만할 수 있을 거예요. 더는 빚쟁이들 눈치 보며 사실 필요 없어요. 형수 지혜가 어느새 핸드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지요. 그래,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그리고 우리 강준이 저놈의 빌어먹을 회사 때려치우고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줘야지. 더 이상 남 밑에서 온갖 서름 다 받으면서 일하는 꼴은 내가 두 눈 뜨고는 못 본다. 시아버지 이만철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이 강남의 사장님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호호, 그럼요, 아버님. 그 돈이면 우리 애들 미국으로 유학도 보낼 수 있겠네요. 이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애들만큼은 우리처럼 안 살게 해야죠. 슬픔과 애도가 머물러야 할 신성한 공간은 어느새 역겨운 탐욕과 이기적인 계산으로 오염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유진의 죽음을 철저히 외면한 채 그녀의 목숨값을 어떻게 나눌지 개걸스럽게 떠들어댔어요. 마치 죽은 유진이 남긴 유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로또에 당첨되기라도 한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껄껄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평생 고생만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죽어서 효도를 하는구나. 이게 바로 죽어서 하는 효도지.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어. 시아버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영정사진 앞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추악한 웃음소리에 전염된 듯 다른 가족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강민 역시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의 얼음장 같은 눈은 영정사진 속 유진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들었어, 유진아? 내 하찮은 목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넌 정말 마지막까지 쓸모있는 여자였어. 고마워. 비웃음 섞인 그의 속마음이 짙은 향냄새와 뒤섞여 텅 빈 장례식장을 섬뜩하게 채웠어요. 영정사진 속 유진은 여전히 그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이어 닥쳐올 모든 비극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국화꽃 향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은 장례식장의 VIP실. 그러나 그곳에는 슬픔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이강민의 가족들은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공간에서 은밀한 축배라도 들듯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실종 신고 후에 사망 처리가 되려면 절차가 좀 있습니다. 변호사가 최대한 서두르고 있으니 곧 될 겁니다. 강민이 피곤하다는 듯 넥타이를 살짝 풀며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 어디에도 아내를 잃은 남편의 비통함은 없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그 돈 받으면 나 제일 먼저 차부터 바꿀 거야. 오빠, 나 좀 보태줄 거지? 강희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죽은 올케의 목숨값으로 손에 쥐게 될 돈뿐이었지요. 내 몫이나 잘 챙겨. 다들 너무 티내지는 말고. 아직은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근데 오빠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 연기를 잘해? 아까 조문객들 앞에서 우는데 나까지 진짜 슬퍼질 뻔했잖아. 강희의 칭찬 아닌 칭찬에 강민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어. 30억이 손에 들어올 생각에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거든. 푸아, 역시 우리 오빠. 네 사람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은 이의 영정사진이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그나저나 정말 깔끔하게 처리됐어. 시신도 안 나왔으니 누구 하나 의심할 사람이 없잖아. 이만철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 바다가 모든 증거를 삼켜줬으니까요. 강민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선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데 말이야, 혹시 그애 정말로 아무 배경도 없는 게 확실한 거야? 나중에 친척이라도 나타나서 유산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결혼 전에 다 조사했습니다. 진짜 천애구아예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여자였으니까 선택한 거잖아요. 하긴, 그래서 그 애를 고른 거지. 호호. 박선자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눌 거야? 30억을 말이야. 이만철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의 눈빛이 일제히 날카로워졌어요.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탐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 회사 빚 10억 갚고 어머니 아버지 집 문제 5억, 나머지는 우리 셋이서 나눠 갖는 거로 하죠. 야, 이 오빠.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얼마야? 15억을 셋이 나누면 한 명당 5억밖에 안 되잖아. 강희가 발끈했습니다. 5억이 적어? 넌 공짜로 받는 돈인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니, 오빠는 수혜자니까 당연하지만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5억이면. 너도 공범이야, 공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탄 거라고. 강민의 차가운 말에 강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됐다, 됐어. 일단 돈부터 받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아. 이만철이 중재했지만 이미 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도 없었지요. 아, 참. 장례식 끝나면 제사상은 누가 차려? 형식적으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박선자가 물었습니다. 에이, 무슨 제사를 차려요. 조문객들도 별로 안 왔는데. 우리끼리만 아는데 뭐. 강민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적당히 둘러댈게요. 슬픔에 겨워서 차마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하면 다들 이해할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직 손에 쥐게 될 돈과 그 돈으로 펼쳐질 화려한 미래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끼잉 마이너스. 조용히 닫혀있던 VIP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느린 속도였어요.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무덤의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졌습니다. 누구세요? 박선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복도에 형광등 불빛을 등진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윤곽만으로도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인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어요. 네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그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실내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 차림, 목에는 영롱한 흑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칠흑 같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핏기 없는 얼굴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막 돌아온 복수의 여신 같았습니다. 최유진? 강민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산산조각 난 찻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강희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움츠렸습니다. 박선자는 입을 틀어막은 채 벌벌 떨었고 이만철은 유령이라도 본 듯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유진은 그런 그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네 사람은 뒷걸음질 쳤어요. 마치 사냥꾼에게 몰린 짐승들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강민 씨, 강희 씨. 유진이 한 명 한 명 또렷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 장례식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30억 나누기 계산은 잘 되셨나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넌 분명히 바다에. 박선자가 손가락질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했다고요? 맞아요. 당신들 계획대로라면요. 유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박선자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다리는 공포에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여기 제 영정 사진이 있는데요. 유진이 옆방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죽었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제 목숨값을 나눌 생각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유진아, 오해야. 우리는 정말. 강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해? 오해라고요? 그럼 제가 직접 들었던 대화도 오해인가요? 이번 주말 요트 여행이 딱이야. 실족사로 꾸미기 쉽잖아. 이 말도요? 유진이 당시의 대화를 그대로 재현하자 네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할 말 없으시죠? 당연하죠.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유진이 손을 들어
허공에 손짓을 하자 VIP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기는 중년의 남자와 그를 호위하듯 그림자처럼 따르는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소개할게요. 제 아버지 태상그룹 최동규 회장님이십니다. 유진의 말과 함께 최 회장이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전에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감히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힘든 태상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니.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충격에 네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이만철이 덜덜 떨리는 턱으로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30억 원의 탐욕으로 들끓던 빈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개걸스럽게 다투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마치 온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굳어버렸어요. 소개할게요. 제 아버지 태상그룹 최동규 회장님이십니다. 유진의 말과 함께 최 회장이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신문과 뉴스에서 지겹도록 본 얼굴,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태상그룹의 최동규 회장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뿐인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의 얼굴이 어떤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네. 최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이만철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회장님,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유진 씨를 정말 소중히. 입 닥쳐. 최 회장의 한마디에 이만철의 말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에 담긴 살기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어요. 변호사. 최 회장이 손짓하자 변호인단의 대표가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 PC를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강민 씨와 그 가족이 저지른 최유진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사건의 명백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선언과 함께 VIP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요트 갑판을 선명하게 비추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강민은 유진을 다정하게 끌어안는 척하다가 주위를 살피고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 망설임 없이 그녀의 등을 밀어버렸습니다. 유진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강민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물에 빠진 후 선실로 돌아온 강민과 가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성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주말 요트 여행이 딱이야. 파도 좀 거칠면 실족사로 꾸미기 쉽잖아. 그래, 30억 보험금까지 두둑하게 챙기면 이 지긋지긋한 빚도 끝이지. 고아년 하나 덕에 팔자 편다, 우리가. 호호, 역시 내 아들이야. 머리는 비상하다니까. 자신들의 목소리가 탐욕스러운 범죄 계획을 똑똑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음된 대화가 재생될수록 네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험 계약 서류입니다. 최유진 씨의 필적을 위조한 흔적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서에는 빨간 글씨로 위조 확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박선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제발.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강민이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 회장의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당신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다에 밀어넣고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며 보험금 계산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강민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유진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당신들이 내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려 했는데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거죠? 뭐라고? 아이.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당신이 바다에 밀어넣었을 때 저는 임신 2개월이었어요. 당신은 당신 아이와 아내를 동시에 죽이려 한 거예요. 그 말에 강민은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만철과 박선자도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활짝 열리고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이강민, 박선자, 이만철, 이강희.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다가가 그들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고 울리는 금속음은 그들 인생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희가 울부짖었지만 녹음된 증거는 그녀 역시 공범이었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끌려가던 강민이 애처롭게 유진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유진은 그를 향해 아무런 감정 없는 눈빛을 보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30억짜리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여기였던 모양이네요. 잘 가세요, 내 전남편.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유진이 등을 돌리자 강민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 속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건 고작 몇 푼 안 되는 보험금이었겠지만 이제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유진이 싸늘하게 선언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선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뱃속의 아이도 아주 건강하답니다. 어머님의 첫 손주가 될 뻔했던 아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당신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그 말에 박선자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이제 곧 구급차가 올 겁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법정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 치르게 해드릴게요.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이들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차디찬 지옥의 문턱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법원.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강민 측 변호인단은 충동적 범행, 우발적 사고를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태상그룹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요트 출항 2주 전부터의 통화 기록, 보험 계약서 위조 과정, 그리고 범행 당일의 생생한 영상과 음성 자료까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태상그룹 후계자 살해 기도 사건, 30억 보험금 노린 완전 범죄 기도 등의 제목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여론은 일제히 유진의 편이었어요. 최종 공판일. 법정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이강민의 가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재판장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은 과거 유진에게 보여주었던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방청석 앞자리에 앉은 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피고인 이강민,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바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내가 아니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판사님. 이강민이 발악하듯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피고인 박선자, 이만철, 이강인은 살인미수 공모 및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15년, 10년, 8년을 선고한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저 악독한 것이 우리 아들을 망친 겁니다. 박선자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고 이만철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족이 탐욕으로 인해 한순간에 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도 승리의 희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혹했던 동화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듯한 담담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1년 반 후 태산그룹 부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유진이 몸을 돌려 회의 테이블에 앉은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빛나 재단 설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1년 반 전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에 등장한 젊은 부회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임원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원 찬성으로 알고 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 비서님, 관련 서류 준비해 주세요. 네, 부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재단 이름을 굳이 그렇게. 빛나 재단은 유진이 뱃속에서 지켰던 아이의 태명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걸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유진은 복도를 걸으며 벽면에 걸린 태상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그룹의 역사,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 났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부회장님, 오후 일정 전에 점심시간이십니다.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회사 VIP 라운지로 아기를 데려와 달라고 해주세요. 거기서 함께 식사할게요. 알겠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넓은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아늑한 공간. 유진이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리며 하얀 유니폼을 입은 베테랑 유모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도련님 모시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 선생님. 유진이 두 팔을 벌리자 유모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아기가 엄마를 발견하고는 통통한 팔을 휘저었어요. 으아 맘마, 우리 빛나, 엄마 보고 싶었어? 유진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긴 아이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천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빛나는 엄마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 간지러워. 우리 빛나 손이 참 부드럽네. 마마마. 아이가 옹알이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또렷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유진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렸어요. 유모가 준비해온 이유식을 데우는 동안 유진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좋아했어요. 자, 빛나. 맛있는 거 먹자. 유진이 직접 숟가락을 들고 이유식을 떠서 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쩝쩝거리며 잘 받아 먹었어요. 우리 빛나 정말 잘 먹는다. 건강하게 쑥쑥 자라야 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이는 동안 유진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바닷속에서 필사적으로 버텼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아들을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어주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는 느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습니다. 빛나야, 엄마가 오늘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곳을 만들었어. 거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안심한 듯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유진은 아들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언젠가 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도. 잠든 아이를 유모에게 조심스럽게 건네고 유진은 다시 업무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들과 함께한 점심시간은 그녀에게 하루를 버틸 힘을 주었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에 유진이 섰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태상그룹의 부회장으로서가 아닌 아픈 상처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폭력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잔혹한 동화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습니다. 빛나 재단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금전적 착취, 정서적 학대,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숨지 않도록 저희가 그들의 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연설 중간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 빛나는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뱃속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지요.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이 되어준 것처럼 이 재단도 누군가에게 어둠 속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고백에 장내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유진 부회장님께서 과거 겪으셨던 개인적인 사건과 이 재단 설립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기자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제 자리를 되찾았으며 이제는 저와 같은 길을 걸을 뻔한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저의 과거는 상처가 아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더 이상 무례한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유진은 아기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작은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긴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방 한쪽에는 뱃속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부터 돌잔치 사진까지 빛나의 성장 과정이 담긴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앨범을 펼쳐 천천히 넘겼어요. 한 장 한 장이 기적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빛나야, 엄마는 한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널 잃을 뻔했어. 차가운 바닷속에서 엄마와 너 둘 다 사라질 뻔했지. 아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내 이름으로 말이야. 유진은 아들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에게 살아있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그곳에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작은 빌라 거실에서 강민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그 시절의 유진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그 사진을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고 닫았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안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중 누군가는 지금도 고통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부터 재단 첫 상담이 시작되는군. 유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김 비서님, 첫 상담 신청자분은 어떤 사례인가요? 저녁 늦게 받은 보고서를 펼쳐보니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건네는 손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유진의 눈빛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든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본 유진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평범한 사랑을 찾아 모든 것을 버렸다가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면 속에서 찾던 행복은 거짓이었지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지금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재벌가의 딸은 죽고 배신의 파도 속에서 새로운 최유진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면 속에서 잔혹한 동화는 끝났고 그녀가 직접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진짜 나로 사는 법이었고 그 이야기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쓰여질 희망의 서사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